결혼 7년 차나 서윤하는 내 최고급 요양원, 시누이의 유학 자금까지 이 모든 것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당당하게 말했다. 요양원비는 계속 내가 내라.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나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날 오후에 벌어진 일로 그 집구석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말문이 막혀 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곳은 서울 신라호텔 로비 라운지였다. 본차이나 찻잔이 트레이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숨막히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훗날 내 시어머니가 된 배정옥 여사는 화려한 프렌치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장과 청담동 피부과 의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깐깐하게 집어들고 있었다. 에어컨의 찬바람이 얇은 실크 셔츠깃 사이로 스며들어와 오밀조밀하게 소름이 돋았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콧등에 얹은 금태 돋보기를 치켜 올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탐조등처럼 서류에서 내 얼굴로 다시 내 얼굴에서 무릎 위에 얹어둔 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내 손가락으로 옮겨갔다. 공기 중에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비싸고 공격적인 우디 향수 냄새가 맴돌았고 유리잔 속 얼음이 녹으며 내는 미세한 파열음이 뒤섞여 내 위장은 통제력을 잃고 경련하기 시작했다. 대전 출신의 아버지는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라 그녀는 말끝을 길게 늘이며 그 얇은 종이 몇 장을 광택이 흐르는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은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집안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경상도 명문가에는 턱없이 부족해도 메스 잡는 기술자니까 억지로 봐줄 만은 하네. 나는 1초간 숨이 멎는 듯했다. 목구멍에 껄끄러운 모래 한 줌이 틀어박힌 것처럼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었다. 내 아버지. 대전의 낡은 우체국에서 평생 우편 도장을 찍으며 나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사시사철 색이 바른 회색 점퍼 하나만 입고 다니셨던 그 노인이 풀 메이크업을 한 이 여자의 입에서는 내가 억지로 봐줄 만한지를 가늠하는 질 낮은 꼬리표로 전락해버렸다.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얼음물을 저 오만하고 가식적인 얼굴에 끼얹고 싶었다. 하지만 내 허벅지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진 바로 그 순간 따뜻한 손 하나가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등을 지그시 눌렀다. 천준혁이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내 차가운 손등을 달래듯 문지르며 몸을 내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내 귓가에 따스한 숨결을 토해냈다. 윤하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난 내 집안 신경 안 써. 내가 사랑하는 건 너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 바로 이 한마디. 은은한 민트 담배 향이 배어있는 마치 한겨울에 두꺼운 코트를 덮어주는 듯한 그 속삭임은 이후 꼬박 7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내 삶의 마취제가 되었다. 나는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물고 있던 아랫입술을 천천히 놓았고 콧방울로 훅 밀려오는 시큰함을 억지로 꾹 삼켰다. 나는 서울이라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내게 비바람을 막아줄 남자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후 첫 해, 서울의 겨울은 한강이 두껍게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다. 그날 밤, 반포동 신혼집은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아 훈훈했다. 나는 막 샤워를 마치고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내고 있었다. 천준혁은 얼음을 띄운 생수 2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와 그중 한 잔을 내게 건넸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내 손바닥을 적셨고 그 차가운 감촉에 몽롱했던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시선을 피한 채 무의식적으로 컵받침의 테두리만 만지작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듯 엄청난 억울함이라도 당한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윤하야, 오늘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그게 가족끼리는 내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 당신 병원 수입 말이야. 그것도 우리 생활비 공동계좌로 돌리는 게 어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남자가 돈을 관리해야 집안이 안정된다고 하시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워낙 옛날 분이신 거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좀 맞춰주면 안 될까? 머리를 닦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그 끈적하고 차가운 느낌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한없이 다정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얼굴이 침실의 노란 벽조명 아래서 어쩐지 흐릿하고 낯설게 다가왔다. 내 병원. 내가 매일 10시간씩 서서 수술을 하고 점심조차 휴게실에서 김밥 몇 알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으며 버텨낸 청담동 피부과 의원. 그곳의 한 달 순수익은 대략 4천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인맥에 기대어 중견 건설회사 차장 자리에 겨우 턱걸이한 이 남자가 이제 와서 옛날 방식을 운운하며 내 피 같은 돈을 통째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준혁 씨, 병원 장비 유지비나 직원들 월급 주려면 유동자금이 필요한데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즉시 물잔을 내려놓고 나를 와락 품에 안았다. 그의 힘은 아주 셌다. 팔로 내 어깨를 어찌나 꽉 조이는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윤하야, 나 못 믿어. 나 내 남편이잖아. 당신이 신경 덜 쓰게 내가 대신 보관만 하겠다는 거야? 매일 수술하느라 피곤한데 이런 숫자들 때문에 당신 머리 아픈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안 그래? 한 가족. 이 세 글자는 절대 풀 수 없는 악독한 저주와도 같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가슴팍에서 들려오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결국 천천히 그리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날 이후 매달 5일만 되면 내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면 무려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숫자가 내 개인 계좌에서 그 알량한 생활비 공동 계좌로 한 푼도 남김없이 이체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정작 그 돈을 벌어들인 유일한 당사자인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단 한 장의 명세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믿었다. 대전 서민 출신이라는 나를 향한 그 경상도 명문가의 멸시를 내 노력으로 메우고 있다고 착각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는 내 모든 적금을 깨고 심지어 병원 예비비까지 끌어모아 금싸라기 땅인 반포동의 넓고 채광 좋은 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입했다. 구청에 부동산 등기를 하러 가던 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준혁은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왠지 초조한 듯 손을 비비며 내게 말했다. 윤하야, 진명인은 일단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 직급에 번듯한 부동산 하나쯤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은행에서 저금리 신용대출 받을 때 훨씬 유리하거든. 어차피 우리 결혼했으니까 내게 당신 거잖아. 나는 비에 젖은 그의 어깨를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그의 두 눈을 바라보며 그가 건네는 펜을 받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그 빼곡한 약관들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윤아라는 이름 석자를 서명했다. 나는 그것이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파트가 천준혁의 명의로 등록된 지 2달째 되던 무렵 신우이 천수빈이 돌연 호주로 이른바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선언했다. 온종일 강남 클럽에서 청춘을 탕진하며 대학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 애가 빳빳한 신상 명품 캐리어 3개를 끌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외국 나가서 잘 먹고 잘 입어야 한다고 절대 기죽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천준혁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숨을 쉬듯 말했다. 수빈이 저 녀석도 이제 철이 드나봐 공부하러 나갈 생각도 다 하고. 학비랑 생활비는 내가 공동 계좌에서 보냈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 동생 앞길을 위한 거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 내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건 내가 목뼈가 부서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여드름과 기미로 뒤덮인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고 한 건 수술을 해가며 벌어들인 돈이었다. 그 피 같은 돈이 신우이가 시드니 해변에서 선탠을 즐길 자본이 되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샴페인과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인증샷으로 둔갑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공항 통유리창 너머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지치지도 않고 감정조차 가질 자격이 없는 현금 인출기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결혼 3년 차, 진짜 지옥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천준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나는 다가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왈칵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어머니를 절대 그런 평범한 요양원에 모실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노인 냄새 풀풀 나는 서민들이랑 다인실에 부대끼며 지내시게 할 순 없다고. 어머니가 성남 분당에 있는 그 최고급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셔. 1인용 특실의 전담 간병인, 매일 한방 물리치료까지 다 해주는 곳이야. 나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 요양원은 나도 의사들 모임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진짜 재벌이나 정계 거물들을 위한 실버타운이었다. 한 달 비용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했다. 준혁 씨,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나는 뻑뻑한 침을 꿀꺽 삼키며 이성적으로 그를 일깨우려 했다. 어머니께 효도 한 번 한다고 쳐. 그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텅 빈 거실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가 내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꼭 승진해서 연봉 오르면 다 갚을 테니까. 윤하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 보증인 계약서에 사인 좀 해줘. 당신 병원 계좌에서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되잖아. 당신은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거야? 그는 또다시 그 레퍼토리를 꺼내 들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초조함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자 내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그 보증인 계약서에 힘주어 찍었다. 빨간 인주 자국이 마치 눈을 찌르는 핏자국처럼 하얀 종이 위에,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위에 선명하게 낙인 찍혔다. 매달 3천만 원 이내 계좌에서 정확히 빠져나갔고 그에 대한 피드백은 단 한 줌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새어나가는 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 화려한 1인용 특실에 입원한 시어머니는 환자라는 자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자신을 마치 조선시대 데뷔마마쯤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내가 병원에서 6일 내내 팽이처럼 돌다 뼈마디가 부서질 것 같은 피로를 느낄 때쯤이면 그녀의 숨막히는 전화가 어김없이 울려댔다. 네, 윤하나야. 내가 보낸 그 볼품없는 과일은 대체 뭐니? 그 흔해 빠진 제주도 귤을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게야? 난 일본에서 수입한 시즈오카 멜론이 먹고 싶으니 내일 당장 사오너라. 윤하야, 요양원 밥이 영 싱겁다. 이번 주말엔 집에서 사골국 좀 푹 고아서 가져와. 명심해라. 한우 사골로 사다가 내 손으로 직접 10시간은 끓여야 해. 기름기 싹 걷어내고. 밖에서 파는 레토르트 팩으로 대충 때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윤하야, 내 발톱이 길었는데 간병인이 깎아주는 건 아파서 영 못 믿었다. 내일 오후에 내가 와서 좀 다듬어라. 넌 의사니까 손이 야무질 거 아니냐? 무거운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갈 때마다, 아직도 뜨거운 보온통을 끌어안고 갈 때마다, 혹은 비싼 카페 위 깔린 침대 밑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톱을 깎아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물었다. 천준혁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그 남자가 내게 주는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윤하야,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주말에도 야근해야 해. 고생이 많아. 여보. 당신이 최고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늘 너무나 피곤하고 미안함이 가득해서 나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원망을 번번이 삼켜버리곤 했다. 결혼 5년 차가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빈대가 들끓는 이 화려한 비단 옷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발겼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다. 천준혁은 회식으로 떡이 되도록 취해 침실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카페트 위로 떨어져 있었고 푸시 알림이 오면서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그저 폰을 주워 협탁 위에 올려두려 했을 뿐인데 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에 뜬 은행 알림 메시지에 내 시선이 콱 박혀버렸다. 비밀번호 잠금조차 없었다. 그는 내 앞에서 폰을 숨긴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올려 그 알량한 생활비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에 들어갔다. 500만 원 불과 10분 전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완전히 낯선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메모란에는 차갑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관리비. 내 호흡이 가빠졌고 심장이 북을 치듯 쿵쾅거렸다. 나는 그 낯선 계좌의 과거 내역을 스크롤해 올렸다. 지난달 500만 원, 지지난달 500만 원, 꼬박 24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유령처럼 정확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준혁이 숙취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식탁에 앉아 얼음물을 들이켜고 있을 때 나는 출력해둔 거래 내역서를 그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나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통증으로 간신히 겉보기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라는 거 무슨 뜻이야?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눈에 띄게 한순간 당황으로 흔들렸다. 유리잔을 든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꿨었다. 아, 이거 어머니 용돈 드린 거잖아. 요양원에 계시면 간병인들 챙겨줄 일도 있고 어머니 사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 집 유지비랑 관리비 같은 거 다 합치면 얼추 이 정도 나와. 용돈. 매달 500만 원짜리 용돈. 내 목소리가 찬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럼 수빈이는? 호주에서 돌아온 지 반년이 다 돼가도록 우리 집 게스트룸에 틀어박혀서 취직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잖아. 아가씨가 매일 시켜먹는 그 비싼 일식 오마카세 배달이며 사들인 한정판 명품 가방들도 다 이 계좌에서 나간 돈이겠네? 서윤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천준혁이 쾅 소리가 나게 유리잔을 식탁에 내리쳤다. 물이 사방으로 튀며 거래 내역서를 적셨다. 수빈이는 내 친동생이야.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 중인데 돈 좀 쓰는 게 어때서? 너 돈도 많이 벌면서 고작 이깟 푼돈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깔아뭉개듯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책망이 가득했다. 마치 내가 천하의 몹쓸 구두쇠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고는 정장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다. 거대한 문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물에 젖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지난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뽑아냈다. 한 건 한 건 계산했다. 한 건 한 건 대조했다. 계산기에 마지막 숫자가 찍히는 순간 내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았다. 40억 원, 무려 40억 원. 지난 5년간 내 피부과 병원의 순수익, 내 청춘과 건강, 그리고 수많은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을 바쳐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 누적 40억 원 넘게 빠져나가 있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그 초라한 개인 계좌를 열었을 때 화면에 찍힌 잔고는 이러했다. 2,870만 원.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순간에 강도당한 것이 아니었다. 매일, 매달, 매년, 가족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핑계 아래 개미가 집을 옮기듯 1원 한 푼까지 싹싹 털려나간 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극도로 분노하면 사람은 울 수조차 없다. 그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퍼져오르는 지독한 한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 주말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평소처럼 거대한 보온통을 들고 분당의 그 최고급 요양원을 찾았다. 통 안에는 내가 무려 4시간 동안 직접 끓이고 기름기 하나 없이 맑게 걷어낸 사골국이 들어있었다. 복도에는 비싼 방향제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1인용 특실 문 앞에 다가가 손을 들어 놓고 하려던 찰나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꽉 닫히지 않아 가느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치매 환자의 허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쩌렁쩌렁했다. 옆 병실 환자의 보호자와 수다를 떠는 모양이었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그 며느리 말이야. 대전 촌구석 출신이라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시집 올 때 번듯한 혼수 하나 못 해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우월감, 심지어 과시하는 듯한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걔가 지금 반포동 그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청담동 같은 데서 병원 차리고 원장 소리 듣는 게 다 지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천씨 집안의 체면이랑 인맥이 뒤에서 다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아들이 마음씨가 고와서 거둬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디 동네 이름 없는 의원 구석에서 페이닥터나 하고 있을걸. 그러니 걔가 지금 나한테 효도하고 여기 입원비 되는 건 당연한 도리야. 우리 천씨 집안 은혜를 갚는 거라고. 어머,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드님이 정말 심성이 고우시네요. 어르신도 참 복이 많으시고요. 옆 병실 보호자가 맞장구를 치며 역겨운 웃음소리를 냈다. 우르릉 쾅쾅.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귀청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나는 문 밖에 선 채 그 무거운 보온통을 들고 있었다. 펄펄 끓는 국물의 열기가 스테인리스 외벽을 뚫고 내 허벅지 옆을 태우는 듯 했지만 나는 한 가닥의 온도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두 손은 보온통의 손잡이를 죽일 듯이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과도한 힘이 들어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위아래 치아를 어찌나 세게 악물었는지 입안에서는 서서히 비릿한 피맛이 퍼져나갔다. 우리 천씨 집안의 체면이 받쳐주니까 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도리야. 7년 전 신라호텔 라운지에서 내 졸업장을 툭 던지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침실에서 나를 끌어안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라고 말하던 천준혁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명품 가방을 들고 호주로 떠나던 신우이의 그 뻔뻔한 낯짝이 떠올랐다. 그랬다. 이 집구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려고 발버둥 친 건 나 혼자뿐이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올케도 아니었다. 그저 속여먹기 딱 좋은 값싸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구 잡힌 물주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놓았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4시간 끓인 그 사골국을 저 가식적인 노파의 얼굴에 끼얹지도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숨막히는 그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다. 밖에는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때렸고 내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이라는 이름의 불씨를 순식간에 꺼트려 버렸다. 나는 그 사골국이 든 통을 요양원 정문 밖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처박았다.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알았다. 그 나약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던 서윤아도 이 국통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다는 것을. 그 후의 나날들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여전히 매일 병원에 출근했고 주말이면 요양원에 가서 그 늙은 여자를 면회했으며 천준혁의 늦은 귀가에도 일절 참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 굳게 문이 닫힌 병원 원장실에서 나는 길고도 차가운 사냥을 시작했다. 나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 모든 재무 기록을 은밀하게 정리했다. 청담동 병원의 모든 수입 거래 내역, 그 알량한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 전체, 분당 요양원의 거액 결제 영수증들, 그리고 예전에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내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 증명까지.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 서류들을 전부 스캔하고 분류하고 암호를 걸어남아 나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USB 메모리에 저장했다. 그러고 나서 대학 동기이자 현재 서울의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인 홍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날 서울은 모처럼 맑게 갠 날씨였고 통유리창을 넘어온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내 차가운 손가락을 데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출력물이 가득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매끄러운 원목 테이블 위로 스르륵 밀어 홍세라의 앞으로 넘겼다. 세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심하게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종이를 넘기던 그녀의 손놀림이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날렵하게 아이라인을 그린 그녀의 두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윤하야, 에세라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 있었다. 너 미쳤어. 지난 몇 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고? 얘네들은 내 피를 빤 게 아니야? 내 살점을 뜯어 먹은 거라고. 나는 내 앞에 놓인 얼음이 가득 든 물잔을 들어 올려 고개를 젖히고 단숨에 반 이상을 들이켰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고 그 감각은 나를 지독하게 각성시켰다. 세라야, 위로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내가 날 좀 도와줘. 내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단 1원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져올 거야? 결혼 7년 차 가을, 서울의 은행나무 잎이 눈이 부시도록 노랗게 물들었을 무렵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심한 환절기 독감에 걸려 병원 예약을 일찍 마감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반포동 아파트로 돌아왔다. 천준혁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이 시간이면 그는 보통 회사에서 한창 바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가벼운 비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아파트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서재 문만 살짝 열린 채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감기약을 먹으러 침실로 향하려던 찰나 서재 안에서 천준혁이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집 문제는 제가 좀 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 명의를 넘기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 발걸음이 콱 멈췄다. 심장 박동이 한순간 멎었다가 이내 무서운 속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고 마치 유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살짝 열린 서재 문 밖으로 다가갔다. 리스크는 무슨 놈의 리스크. 그년이 돈 버는 재주나 있지 머리는 맹탕이잖니. 걔가 언제 등기부등본 떼보는 거 봤어?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고요한 서재 안에서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울렸다. 철저한 계산이 깔린 목소리였다.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반포집을 내 명의로 완전히 돌려놓고 그걸로 한도 끝까지 담보대출을 받아버려. 돈 나오면 당장 수빈이 카드가 펑크난 것부터 메꾸고 남은 돈은 내 통장으로 보내라. 나중에 그년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물 건너간 뒤일 테니 지 병원체면 깎일까봐 무서워서라도 절대 동네방네 소문 못 낼 거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하지만 어머니, 그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에 아직 윤하 도장이랑 사인이 빠져서요. 제가 요 며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천준혁의 목소리에는 묘한 초조함과 함께 묘한 흥분감마저 섞여 있었다. 문 밖에 선 나는 온몸의 피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는 것 같았다. 독감으로 인한 고열 때문에 눈앞이 핑핑 돌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순간 나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모든 걸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지극히 차갑고 뼛속까지 꿰뚫는 듯한 각성이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저들 도마 위에 오른 고깃덩어리였고 저들은 지금 내 남은 뼈골까지 어떻게 빨아먹을지 궁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완벽한 각성. 나는 발작하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나갈까 봐 내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다.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쳐 한 걸음씩 현관으로 물러났고 아주 살며시 단 한 줌의 소리도 내지 않고 현관문을 다시 닫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천준혁은 여느 때처럼 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얼음물을 한 잔 마신 뒤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자정 2시.
서울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창밖에 가로수 불빛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맨발로 마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서재에 잠입했다. 메인 조명은 켜지 않은 채 스마트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천준혁의 책상 맨 아래에 있는 자물쇠 달린 서랍을 당겼다. 그 자물쇠의 열쇠가 책장에 꽂힌 그가 평생 펴보지도 않는 두꺼운 영한사전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켠 뒤 플래시와 셔터음을 완전히 껐다. 첫 번째 서류. 그것은 이미 출력이 완료된 부동산 명의 이전 위임장이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굳이 읽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문서 맨 아래에 꽂혔다. 그곳에는 서윤아의 서명과 도장을 찍을 자리만 고스란히 비어 있었다.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조용히 촬영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파일철을 하나 꺼냈다. 열어보니 그것은 천준혁 명의로 된 또 다른 증권 계좌의 월간 거래 내역서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내 눈동자의 한기는 더욱 짙어졌다.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주식 자산. 그리고 이 자금들의 이체 기록은 그 알량한 생활비 공동계좌에서 사라진 금액들과 날짜며 액수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가 입버릇처럼 짓거리던 회사 법인카드 대납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니 하던 것들은 전부 그의 개인 명의로 불어나는 숫자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다. 셔터 버튼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눌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파일 철맨 아래에서 빨간색 은행 종이 통장을 하나 발견했다. 통장의 예금 주명은 배정옥이었다. 나는 통장의 속지를 펼쳤고 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거기에 찍힌 숫자들을 확인했다. 2021년 10월 5일 500만 원 입금. 메모는 관리비. 2021년 11월 5일 500만 원 입금. 메모는 관리비. 그렇게 꼬박 2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통장의 맨 마지막 줄에는 눈이 튀어나올 듯한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잔액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용돈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우이의 카드가 펑크를 메꾸고 뒤에서 내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었던 든든한 뒷배였다. 내 손등에 푸른 핏줄이 솟아올랐고 손톱은 그 빨간 통장을 뚫어버릴 듯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지극히 냉정하게 감정 따위는 없는 스캐너가 된 것처럼 이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겼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서류들을 원래 있던 그대로 서랍에 넣고 잠갔으며 열쇠는 다시 영한사전 뒤에 숨겨놓았다. 새벽 3시 반. 나는 차가운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모든 사진 파일을 압축하고 암호를 설정한 뒤 홍세라의 메신저 대화창을 열었다. 나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라야,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 은닉 혐의, 시어머니는 자산 빼돌리기 교사 혐의.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즉시 가압류랑 이혼 소송 들어가 줘. 이 문장을 다 치고 나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 머릿속으로 7년 전 신라호텔 라운지에서 나를 굽어보던 그 오만한 얼굴, 천준혁의 가식적인 포옹, 신우이의 명품 가방에 박혀있던 로고, 그리고 지난 7년간 요양원에서 굽실거리며 사골국을 고아대던 나의 밤낮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게 조건이 하나 있어.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먼저 회수할 거야.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인간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거든.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초록색 말풍선이 떠오르며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자 화장실 안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어둠에 잠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수돗물이 뻣뻣하게 굳은 내 두 손을 씻어내렸다.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푹 꺼진 눈두덩이에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두 눈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광기 어린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손을 뻗자 차가운 거울 표면에 손끝이 닿았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새벽의 첫 쓰레기 수거차가 과속 방지턱을 덜컹거리며 넘어가는 둔탁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새벽 4시의 서울 거리에서 유난히 튀었고 세면대 위에 놓인 유리 양치컵이 미세하게 윙윙거릴 정도로 진동했다. 거울에 대고 있던 손가락을 천천히 거두자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해버렸다. 고열이 내린 뒤에 몸은 허탈할 정도로 가벼웠지만 내 머릿속의 모든 세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반포동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향해 얇은 트렌치코트를 걸쳐 입었다. 내 등 뒤로 도어록이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잠겼다. 한때는 귀가를 의미했던 그 소리가 지금은 마침내 내 목에서 떨어져 나간 녹슨 철제 자물쇠 소리처럼 들렸다. 아침 7시 청담동 거리에는 아직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병원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용 알코올과 고급 디퓨저 향이 섞인 익숙한 냄새가 순식간에 나를 감쌌다.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허공에 떠있던 내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나는 곧장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트렌치코트도 벗지 않은 채 커다란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죽이 마찰하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컴퓨터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냉각 팬이 돌아가며 미세한 기계음을 냈다. 파란 모니터 빛이 켜지며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서랍을 열어 병원 법인 계좌의 OTP 발생기를 꺼냈다. 플라스틱 재질의 OTP 발생기가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창을 띄웠다. 계좌번호 입력창에서 커서가 깜빡거렸다. 1번, 2번, 3번, 그 깜빡임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초침 같았다. 7년 전, 내가 처음으로 이 시스템에서 병원의 수입 계좌를 천준혁 명의의 생활비 공동 계좌로 연동시켰을 때, 그는 내 의자 뒤에 서 있었다. 그때 그의 턱은 내 정수리에 살짝 닿아 있었고, 두 팔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으며, 그의 몸에서는 은은한 민트 담배 향이 났다. 그는 내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윤하야, 앞으로는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잘 지켜줄 테니까 당신은 그저 마음 편히 예쁜 의사 선생님만 하면 돼. 기억 속의 그 따뜻한 숨결은 이제 강렬한 구역질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입안 점막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마우스를 움직여 계좌 연동 해지 및 입금 계좌 변경 옵션을 클릭했다. 시스템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다. 정말로 연동을 해지하시겠습니까? 내 검지 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으로는 플라스틱 버튼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버튼을 힘껏 눌렀다. 경쾌한 클릭 소리가 텅 빈 원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나는 어제 오후에 다른 은행에서 각 개설한 내 개인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책상 위에서 줄곧 무음 상태였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하고 켜졌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폰을 집어들고 화면에 뜬 짧은 문장을 확인했다. 고객님의 계좌 연동이 성공적으로 해지되었으며 새로운 입금 계좌가 적용되었습니다. 나는 눈이 시큰거릴 때까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천준혁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꼬박 7년 동안 그는 병원의 입출금 알림 문자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 알림 문자의 수신 번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폰 번호였으니까? 그는 매달 5일 자기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그 4천만 원에만 신경 썼을 뿐 알림 문자 따위를 들여다볼 인내심은 조금도 없는 인간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길고 탁한 숨을 토해냈다. 첫 번째 단계, 자금줄 끊기 완료. 불과 3일 뒤 홍세라의 움직임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건 목요일 오후였다.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병원의 통유리창을 때리며 구불구불한 물자국을 남겼다. 나는 예약 환자에게 기미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하던 중이었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세라가 보낸 메시지였다. 법원의 가압류 신청이 정식으로 인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천준혁 명의로 된 3억 원짜리 증권 계좌, 그리고 반포동 아파트의 명예 변경 권한이 바로 이 순간 철저하게 동결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반포동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천준혁은 아마 또 어느 술자리에서 다정하고 고생하는 남편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현관의 센서 등만 남겨두었다. 나는 다용도실에서 까만색 캐리어를 하나 끌고 나왔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천준혁이 공동계좌의 돈으로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사준 명품 가방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회사 만찬에 동행하기 위해 맞췄던 비싼 드레스들도 챙기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가 결혼 전에 샀던 출퇴근용 정장 몇 벌과 자주 입는 셔츠 몇 장, 그리고 내 의사 면허증과 병원의 법적 서류들만 챙겼다. 캐리어는 금세 가득 찼다. 나는 지퍼를 닫고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디퓨저에 시선이 머물렀다. 시어머니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사둔 디퓨저 향이 너무 싸구려 같다며 억지로 바꾸게 했던 그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다. 지금 그 짙고 거의 썩어가는 듯한 장미향이 온 집안에 진동하고 있어서 나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다가가 그 묵직한 유리병을 집어들고 손목을 휙 뒤집었다. 차르륵. 연노란색 디퓨저 오일이 카페트 위로 쏟아지며 순식간에 짙은 얼룩을 넓게 번식시켰다. 수백만 원짜리 카페트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나는 빈 병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버렸다. 유리가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나서 나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이 집의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병원 근처의 낡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연식이 꽤 된 구형 아파트라 복도의 센서 등은 늘 한 박자 늦게 켜졌다. 집은 좁았고 벽지 가장자리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살짝 슬어있기까지 했다. 공기 중에는 고급 디퓨저 향기 대신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먼지 냄새와 1층 패스트푸드점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캐리어를 방구석에 밀어두고 그것을 열어볼 기운조차 없었다. 신발을 벗고 살짝 들뜬 저렴한 장판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창가로 다가가 뻑뻑한 알루미늄 창문을 덜컹거리며 열었다. 빗물이 섞인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었다. 건물 아래 거리에 네온 사인은 싸구려 붉은색과 푸른색 빛을 깜빡이고 있었고 가끔 우산을 쓴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수십억 원짜리 호화 아파트를 막 떠나온 여자가 이 낡은 창문 뒤에 서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난 7년을 통틀어 오늘 밤이 가장 숨쉬기 편안한 밤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화면에는 천준혁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세 글자는 마치 발악하는 벌레처럼 화면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나는 손 닿는 곳에 있던 얼음을 가득 채운 생수잔을 들어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생리적 관성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일었던 떨림을 꾹 눌러주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녹음 버튼을 터치했다. 서은아, 너 미쳤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천준혁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터져나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일그러져 있었고 평소에 꾸며내던 그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주식 계좌가 왜 동결된 거야? 그리고 반포동 집. 방금 법원에서 회사로 전화와서 집 가압류 들어갔다고 하잖아. 인사팀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어떤지 알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이래?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내 눈앞에 지금 그의 꼴이 훤히 그려졌다. 넥타이는 삐뚤게 풀어헤치고 이마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회사 비상계단 구석에 숨어서 미친놈처럼 방방 뛰고 있겠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입꼬리가 통제할 수 없이 위로 말려 올라가며 나조차도 잔인하다고 느낄 만큼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한테 여쭤봐. 내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고요했다. 낱낱도, 감정도, 심지어 일말의 분노조차 없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윤하야, 너 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는 그 가식적인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고 원장실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연락처 앱을 열어 그의 번호, 시어머니의 번호, 시누이의 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세상이 드디어 깨끗해졌다. 한 달 뒤, 가정법원 조정실. 공기 중에는 햇빛을 보지 못한 묵은 기록물 냄새와 싸구려 소독약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머리 위의 백열등에서는 미세한 전류 소리가 났고 차가운 백색 조명이 한가운데 놓인 길쭉한 인조 나무무늬 회의용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짙은 회색 정장 재킷을 입고 등받이에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고 앉아 있었다. 내 왼쪽에는 홍세라가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쨍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고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맞은편에는 천준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고작 한 달을 못 봤을 뿐인데 천준혁은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한때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고급 맞춤 정장은 지금 그의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눈두덩이는 퀭하게 파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으며 턱에는 푸릇푸릇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내 시선이 그를 훑고 지나가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움찔하며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초조하게 꼼지락거렸다. 조정위원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다. 그는 눈앞에 서류철을 넘기며 헛기침을 했다. 원고 서윤아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 피고 천준혁 씨 측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천준혁의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꾸며낸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조정위원님,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반포동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니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역겨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피고 어머니의 분당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며느리로서 7년간 천씨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혜택을 누렸으니 이 비용은 원고가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자 원고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7년의 울타리. 뼈골까지 빼먹는 그 착취를 그들은 울타리라고 부르는 건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홍세라를 쳐다보았다. 세라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는 조용한 조정실 안에서 유난히 튀었다. 그녀는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자기 앞에 서류 가방을 열어 더블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된 두툼한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우리가 꼬박 사흘밤을 세워가며 한 건 한 건 대조해서 뽑아낸 청구서였다. 세라는 맞은편 변호사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누른 채 손목에 힘을 주어 앞으로 확 밀어버렸다. 종이가 테이블에 마찰하며 거칠고 둔탁한 차르륵 소리를 냈다. 서류 뭉치는 정확하게 천준혁의 코앞까지 미끄러져 갔다. 맨 위에 있는 첫 장은 굵은 도둠체로 인쇄된 요약표였다. 책임이요. 세라의 목소리는 얼음을 깨부수는 쇠망치처럼 맑고 차가웠다. 피고 측 변호사님, 책임을 운운하기 전에 이 청구서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조정실 안의 공기가 그 순간 꽁꽁 얼어붙은 듯 했다. 천준혁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첫 페이지를 넘겼다. 지난 7년간 원고 서윤아 씨의 병원 수입 중
피고가 관리하던 이른바 생활비 공동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은 총 42억 3천만 원입니다. 세라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쏘아붙였다. 그중 피고의 여동생 천수빈 씨의 해외 유학 및 명품 소비에 쓰인 금액이 총 5억 7천만 원 후 피고가 개인 증권 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자산이 총 3억 원,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가 분당 최고급 요양원에서 쓴 비용이. 세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미 핏기가 싹 가신 천준혁의 얼굴에 시선을 콱 박아 넣었다. 21억 6천만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자마자 천준혁의 변호사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는 청구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빼곡하게 적힌 은행 거래 내역 번호와 공증 도장들을 줄줄이 훑어내렸다. 이 이럴 리가. 천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윤하야, 너 언제부터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공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파동조차 없었다. 통쾌하다는 기분조차 들지 않았고 그저 서글펐다. 한때 내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뼛속까지 이렇게 비겁하고 멍청한 인간이었다니. 당신 어머니가 내가 천씨 집안 체면 덕분에 먹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세라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원고는 저 말도 안 되는 요양원비를 계속 부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지출된 부부 공동 재산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은닉된 3억 원의 주식 자산과 교사하여 빼돌린 모든 자금을 포함해서 말이죠. 만약 피고 측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당장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정식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 이 네 글자는 날벼락처럼 꽂히며 천준혁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그의 회사는 법원의 가압류 조사 때문에 이미 발칵 뒤집혔고 인사팀에서는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눈치였다. 여기서 형사 전과까지 생기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맞은편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청구서를 내려놓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천준혁을 힐끗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조정은 그들에게 지극히 굴욕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제시한 조건 그대로 성립되었다. 반포동 아파트는 내 몫으로 돌아왔다. 은닉한 3억 원의 증권 자산도 법에 따라 분할되었다. 나는 요양원비에 단 1원 한 푼도 더 낼 필요가 없어졌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천준혁은 계단 아래 서서 내가 나오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서은아, 이 독보 같은 년. 내가 날 망쳤어.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다고. 그는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침을 튀기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거리라도 난 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트렌치코트 자락이 펄럭였고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을 만끽했다. 천준혁, 나는 몸을 약간 숙여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널 망친 건 단 한 번도 내가 아니었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내 그 탐욕스러운 위장과 사람 뼈골까지 빨아먹는 내 어머니의 그 탐욕스러운 입이 널 망친 거지. 나는 몸을 돌려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세라의 차에 올랐다. 이혼 서류 접수를 마친 다음 날 오전. 병원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책상에 앉아 오후 수술 예약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를 힐끗 보았다. 끝자리가 0000. 분당의 그 최고급 요양원 VIP 직통 번호였다. 나는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다. 플라스틱 외관이 귀에 닿자 미세한 지지직거리는 전류 소리가 났다. 윤하야.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오만하고 당당한 억양 그대로였다.
아들이 방금 이혼을 했는데도 당황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역겨울 정도의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준혁이한테 들었다. 너희 둘 서류 정리했다면서? 젊은 애들이 철없이 홧김에 그런 거니 넘어가 주마. 하지만 그녀는 짐짓 내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 말끝을 길게 느렸다. 너랑 준혁이가 이혼을 했든 말든 내 요양원비는 내가 계속 내야지. 그게 사람의 기본도리 아니냐? 내가 우리 천씨 집안 물을 7년이나 마셨고 천씨 집안 이름표 달고 밖에서 원장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잖아.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수화기를 쥔 내 손가락에 힘이 꾹 들어갔다. 며느리인 것처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내 머릿속으로 지난 7년간의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호텔 대리석 테이블 위로 내 졸업장을 툭 던지던 경쾌한 소리. 내가 끓여간 사골국이 덜 진하다며 입을 삐죽이던 표정. 꽉 닫히지 않은 문틈 너머로 내가 어떻게 천씨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호의호식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던 그 득의양양한 낯짝. 그녀가 마침내 떠들다 지쳐 숨을 고를 때쯤 나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내 말투는 지극히 평온했다. 일말의 파동조차 없을 만큼 고요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 인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법적 관계가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그녀의 눈에 나는 영원히 자동 현금 인출 기능이 달린 기계일 뿐이었다. 그래도 주제 파악은 하는 모양이네.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어머니요, 내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이 호칭을 쓰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왜? 바깥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그대로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책상 위에 까만 유선 전화기를 바라보며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냈다. 1초 1초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종말을 선고하고 있었다. 15분 뒤 나는 다시 수화기를 들어 요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배정옥 환자분의 보증인 서윤아입니다. 은의 목소리는 선고문을 낭독하듯 또렷하고 서늘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보증인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합니다. 단 1원의 추가 비용 지불도 거부하겠습니다. 당장 배정옥 환자분의 퇴원 수속을 밟아주십시오. 전화기 너머 직원은 명백히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 원장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규정상 보증인 계약이 철회되면 보호자께서 당일로 환자분을 모시고 나가셔야 하는데요. 그건 그쪽과 보호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후에 모든 비용 청구와 환자 인계 문제는 직계 가족인 천준혁 씨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제 의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있던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끝났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세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닥에 떠도는 뒷말들을 통해 조각조각 퍼즐을 맞춘 것이다. 그날 점심 무렵 천준혁은 회사 회의실에서 채무 문제로 인사팀과 마지막 면담을 하던 중이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폭탄 전화가 그의 폰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보증인 계약 해지, 병원비 미납, 당일 내 보호자의 환자 인계 요망. 이 세 가지 통보는 세 자루의 비수처럼 너덜너덜해진 그의 자존심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허둥지둥 회의실을 뛰쳐나가 화장실에 숨어서 신우이 천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아, 엄마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내가 빨리 가서 모셔와. 전화기 너머 언제나 신상 샤넬백을 메고 다니던 그 애는 지금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오빠, 내가 돈이 어딨어. 내 신용카드 다 정지됐단 말이야. 나 지금 택시 탈 돈도 없어. 오빠가 알아서 해. 천준혁은 절망적으로 전화를 끊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그 차가운 기계음을 들으며 그는 화장실 타일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늘 자기 발밑에 두고 온 집안을 먹여 살리게 했던 그 든든한 물주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같은 시각 분당 요양원. 지극히 엄격한 퇴원 절차에 따라 간병인들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정리했다. 그 비싼 수입 화장품, 맞춤 제작한 실크 잠옷, 그리고 내가 휠체어에 앉혀 1층의 호화로운 로비로 밀고 내려왔던 그녀까지. 처음에 그녀는 간병인들이 버릇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 아들이 오면 원장한테 말해서 다 해고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1분 1초 시간이 흐르고 로비의 괴종시계가 오후 3시를 알리는 종을 쳤을 때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준혁과 천수빈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여전히 응답 없음. 오후 4시. 간병인은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 봄날처럼 따뜻한 로비를 지나 문밖의 승하차 구역으로 내보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바닥에 낙엽을 쓸어 올리며 곱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곁에는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2개와 혈압약이 든 봉투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주차장을 오가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을 바라보았고 번듯하게 차려입은 보호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모시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를 데리러 온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찬바람 속에 앉아있는 옷차림은 화려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늙은 여자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시선들은 독을 바른 바늘처럼 평생을 꼿꼿하게 쳐들고 살았던 그녀의 뼛속을 깊숙이 찔러댔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오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딸도 오지 않으며 늘 발밑에 두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혈압이 한계치까지 치솟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휠체어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요양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와 구급차를 불렀고 그녀는 근처의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해질 무렵 천준혁은 마침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의식을 찾고 내뱉은 첫 마디는 여전히 이를 가는 저주였다. 그년 서윤아 그 샹년.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천준혁은 병상 앞에 서서 분노와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병실 안의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삑삑 소리만 들릴 정도로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엄마 천준혁의 목소리는 사포에 긁힌 것처럼 쉰 소리가 났다. 그 사람, 이제 그년 아니야? 걔는 우리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최하위 등급의 병실인 비좁은 다인실로 옮겨졌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배설물 냄새와 싸구려 밥쉰내가 진동했다. 개인 욕실은커녕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고 전담 간병인 대신 차가운 호출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천준혁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달 월급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변두리에 겨우 구한 반지하 방의 월세와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 대출 이자를 빼고 나니 이 공공병원의 일반 간병인 비용조차 낼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하늘이 무너질 만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손을 거두고 자금 공급을 끊었을 뿐이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했던 그 명문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며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천수빈은 억지로 병원에 불려왔다. 제 속옷 하나 빨 줄 모르던 그 철없는 아가씨는 어머니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간병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손수 침대 밑에 요강을 비워야만 했다. 구역질을 참아가며 어머니의 몸을 뒤집고 닦아낸 뒤 악취가 진동하는 배설물통을 들고 공용 화장실로 걸어가던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새언니는 예전에 주말마다 이런 걸 다 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병실 안. 낡고 딱딱한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처음으로 전 며느리에 대한 딸의 말에 그녀가 대꾸하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장에 누렇게 뜬 얼룩만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눈가에서는 탁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3개월 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논현동에 새로 장만한 작은 아파트 주방에 서서 갓 따른 얼음물을 들고 있었다. 집은 20평 남짓으로 넓지 않았지만 가구 하나, 카페트 한 장까지 모두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숨막히는 고급 디퓨저 향 대신 은은한 원두커피 향이 감돌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록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나 혼자만 아는 아무런 규칙도 없는 숫자의 조합이었다. 이제 2번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락 없이 내 구역을 침범할 사람은 없었다. 냉장고를 열자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와 비싼 스파클링 와인 몇 병, 그리고 싱싱한 딸기 몇 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끝없이 만들어야 했던 김치도 10시간씩 고아야 했던 사골도 없었다. 천준혁의 소식은 가끔 세라의 입을 통해 내 귀에 들어왔다. 듣자 하니 빚 문제로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영업을 뛴다고 했다. 천수빈은 어머니 병수발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의 남은 폐물 몇 개를 훔쳐 달아났다고 했다. 그 늙은 여자는 다인실 병상에 누워 매일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비웃어주고 싶은 마음조차 티끌 만큼도 들지 않았다.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소파 위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병원 간호사가 내일 오전 수술 일정을 보내온 것이었다.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극강의 맑음과 상쾌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승리한 자의 환희가 아니었다. 7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마침내 밀어내고 온전하게 숨 쉴 권리를 되찾은 자의 평온함이었다. 그랬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이, 거짓말과 착취 속에서 숨죽여 살 필요 없이 일상은 이렇게나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저 눈송이처럼 깨끗하고 온전하게 오직 나만의 것이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 글 속의 서유나가 승리한 것은 속 시원한 복수 한 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승리한 이유는 마침내 한 가지 진실을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선의를 계약 조건쯤으로 여기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공급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이 따지지 않고 넘어갈수록 그들은 그것을 당신이 진 빚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각성은 복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내 몫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온 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